제33회 국무회의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개선언과 함께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제33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보자. 제가 모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전임 국무위원들은 다 바뀌었고 지금 임명되지 않은 국무위원 몇 분을 뺀 새로운 국무위원들이 다 오셨는데 전에 인사말 하지 않으신 다른 분들도 좀 하고 시작할까요? 네, 그렇게 합시다. 전에 인사하지 않으신 분들부터 여기서 가면서 할까요? 네, 제 기준으로 누구부터 할까요? 전에 안 하신 분. 해양수산부 장관님부터 그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세요, 그럼. 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입니다. 북극항로 시대를 맞이해서 북극항로 시대를 잘 준비하고 선도해서 한반도 남단 불경 지역에 새로운 수도권, 저희들은 앞으로 새로운 수도권, 서울 수도권을 해양 수도권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새로운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어서 성장 엔진 하나만 가지고 위태롭게 날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해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돌아가면서 하시죠. 누구 다음에 안 하신 분? 다음 통일부 장관님. 네. 네, 20년 만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통일부 장관 정동영입니다. 얼마 전에 이임한 국무위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장관으로 1년 동안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한 분량보다 이재명 대통령 모시고 2번 국무회의 했는데 그때 발언량이 많았다. 국가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중소기업벤처 장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된 한성수입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과 성장의 갈림길에 놓인 이 상황에서 제가 이 소임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회복과 성장과 행복이란 단어를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산업과 기업의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중기부의 모든 정책들이.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거의 모든 부처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말씀 많이 듣고 그리고 협조 요청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국방부 장관님. 네, 국방부 장관 안규백입니다. 먼저 국가와 우리 군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신 대통령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도달하는 목적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말고비를 확실히 잡고 우리 군의 계획을 이끌어내겠습니다.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군은 군심이 흩어져 있습니다. 군심을 바로잡고 국민의 군대로 재건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여기 계신 국민님께서 많은 협력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신 건가요? 네. 네, 우리 장관님은 국방홍보원인가? 국방일보에 장관님 취임사를 편집을 해가지고 주요 핵심 메시지는 빼버렸다 그러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을 해서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더라고요. 네. 그리고 혹시 송 장관님은 전에 말씀하셨던 거 안 했죠? 여기도 신임입니다, 신임. 네, 한 말씀 하시죠. 새로운 각오로. 예, 대통령님. 저는 그야말로 우리 총리님한테 사실
그 선수를 좀 뺏겼습니다. 제가 인사말을 하려던 게 뭐였냐면은 저는 연속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의 책임도 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통과 신속과 그런 수단을 통해서 성과를 최대한 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마음에 먹고 있던 걸 총리님이 취임사에서 그대로 쓰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마음으로 그 우리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그 삶이 조금 나아지도록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의 삶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더욱더 힘을 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은 마음으로 또 새롭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돼서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일주일 만에 80% 국민들께서 수령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비교를 해보니까 2020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같은 기간에 비교했을 때 24%포인트 더 높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이 소비 쿠폰을 기다려왔나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혹여라도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하나 좀 되새겨봐야 될 것이 언제나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급자인 우리 또는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 이런 위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가 행복하자고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엄청난 좌절감, 소외감, 상실감을 주기도 합니다. 뭐 카드에 금액을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 내가 기초생활 수급자구나 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 배려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걸 경험 삼아서 행정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중심으로 행정 수요자를 중심으로 사고해야 된다. 실행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이겠지만 폭우에 이어서 폭염이 심각합니다. 온열 환자가 지난해에 약 3배인 2,4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폐사 가축수도 지난해 10배,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관련 부처에서 이게 국가적 비상사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용 인력 예산, 역량을 총동원해서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지원이나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추가의 농가 피해 예방, 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보니까 포스코 ENC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서 5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5명이 올해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일하러 갔다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습니까? 며칠 전에도 보니까 무슨 상수도 공사하는데 맨홀을 들어갔다가 또 2명인가가 질식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며칠 전에 또 보니까 무슨 큰 통에 그걸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또 질식 사망했다고 해요. 뭔가 폐쇄된 공간에 일을 하러 들어가면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건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그걸 보호장구 없이
일을 하게 합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사업자를 위해서 일을 하다 죽는 것, 그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무슨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일하는 그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똑같은 방식으로 특히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죽어도 할 수 없다. 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참담합니다. SPC가 8시간 이상의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기로 했다고 합니다. 늦었기는 하지만 다행인데 말씀을 하셨으니 꼭 지키기 바랍니다. 전에도 뭐 1,000억을 들여서 동일사고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과연 했는지 제가 확인해 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신속하게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죠. 12시간씩 밤에 그것도 주야 막교대로 이어서 뭐 일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연간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하다 죽는다고 하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한민국이 명색이 10대 경제강국에 5대 군사강국, 문화강국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죠.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지, 이걸 비용으로 생각해서 아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 영역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이런 때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원청, 하청 관계. 공사 현장에 가보면 하청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 하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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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 그래서 4번, 5번씩 하청이 되면서 원 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니까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법으로 금지된 건데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 ENC 같은 데서 1년에 5명씩 이렇게 산재 사망사고가 나는 것도 아마 그런 거와 조금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산재 사고, 특히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좀 오늘은 우리 국무회의에 의제로 미리 제가 고지를 해드렸는데 이게 어느 한 부처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한번 각 부처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요거는 한번 안건 논의 전에 토론을 한번 했으면 싶어요. 준비하신 게 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노력을 기반으로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래프가 사망이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나는데 꺾이는 그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토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요. 준비된 게 있으시면 요거 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준비하시죠? 고용노동부 장관님. 네. 네,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요약해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에 근거해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중대재해 현황입니다. 올해 1분기 사고 사망자 수는 137분입니다.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유형을 보면은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후진국형 사고가 다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위기에 따라 온열 질환 더하기 질식 사고가 또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상수도에서도 지금 질식 사고가 산소 결핍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인 분석입니다. 먼저 가장 큰 원인으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전과 사람을 비용으로 여전히 인식하는 관행이 만연합니다. 왜 사람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고 설비에 대한 지원은 투자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SPC 이 사례에서 대통령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재해자의 집중력을 저하시켰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재해자의 불안정한 행동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그동안 우리는 재해자의 불안정한 행동을 원인으로 지목해 오지 않았나. 우리 정부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않겠습니다. 또한 교체가 시급한 노후 장비, 특히 그날도 회전체 윤활유가 자동으로 분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것을 재해자께서 수동으로 공급하다가 사망사고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런 투자가 적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건 결국 지배구조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한과 책임에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상 사장은 어찌 보면 흔히 하는 말로 권한 없는 사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재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실질적인 손실이 크지 않는, 즉 재해 발생을 비용으로 환치했을 때도 기업 차원에서는 크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어서 경각심은 제고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최고위 경영 책임자는 회피하려는 법률 컨설팅에 의존하고 실질적인 감소책이 나타나는 것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판결이 상당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또 손방망이 처벌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한편 기업에서는 불확실성이 길어짐으로써 불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형 로펌만 좋아졌다는 자주 섞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강화 방법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지시와 개통의 불확실성이 야기하는 기업의 경영 방식입니다. 개통은 단순화돼야 되고 지시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안전이 확보되는데 이러한 지배구조의 다단계 구조 속에서 개통은 복잡해졌고 지시의 책임자는 불분명해졌습니다. 이런 문제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지난 정부에서 대책이나 집행 과정이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의 안전 생명보다는 오히려 경영 여건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근본적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대책의 정부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기업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실제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자신들이 나서서 예방을 하는 주체로 만들기 위한 인식 전환과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 감독한다 하더라도 사후적인 처벌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의 당사자가 가장 잘 압니다. 이것이 바로 일터 민주주의입니다. K민주주의의 완성은 일터 민주주의에서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고 예방에 가장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들이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전에 이들이 위험 요소를 알고 그러면 개선할 것들을 노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피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특히나 건설 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하도급, 무분별한 재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단축을 이유로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표준 도급계약서 개정하겠습니다.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도 원청해 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남양주 건설 현장 갔을 때 안전난간 지적했는데 이런 것들이 원청 발주자에서 처음에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아서 모두 설치 완료됐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한 방식을 고민하겠습니다. 형사적 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그리고 공공입찰의 참가를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등 병행 검토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복잡한 지배구조, 거버넌스에 대해서 실질적 책임 있는 자, 권한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싱가포르 사례, WHS라고 하는 범정부적 싱가포르도 2005년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들과 같은 상당히 높은 산업재해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함께 실질적 책임자에 대한 처벌 더하기 실질적인 제재, 예를 들자면 벌점을 많이 받았을 때는 이주 노동자의 취업을 제한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안전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사례 적극 참조해서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무분별한 위험의 외주화 제한할 수 있도록 원청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적격 수급인이라고 하는 선정 기준을 강화해서 적격자가 아닌 자가 수급받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부문부터 위험작업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할 때는 반드시 승인을 실시하도록 신설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산업안전감독관 증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잘 진행하되 단순한 숫자 증가만 그치지 않고 이들에게 실질적 권한과 함께 책임을 뒤에 병기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산업안전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근로감독관들이 지금 많이 있지만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동향 보고 이런 불필요한 업무 확 줄이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도 바꾸겠습니다. 대통령께서 SPC에서 특공대가 돼야 된다고 지시하셨는데 특공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실무 경력을 가진 퇴직자와 신규자를 2인 1조로 해서 이른바 노동안전 투캅스 만들어서 계속 페트롤카를 돌리고 불시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책을 보고 드리고 관계 부처와의 내용은 자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즘 노동자 출신이 노동부 장관이 되셨으니 옆에 중소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을 잘 챙기시고 네. 산업부 장관은 기업들을 잘 챙기시고 자 그런 방향으로 갑시다. 그렇게 가는데 일단은 각 부처가 준비한 거 얘기하기 전에 꼭 준비 안 했던 부처라도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자주간에 이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소설책을 본 일이 있는데 그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서 알고 보니까 그게 소년 노동의 잔혹함을 풍자한 책이었어요. 노동법이 생겨난 이유가 이러다가 노동자들이 다 전멸을 해가지고 일 시킬 사람이 없어지니까 우리 밤에는 여성들 아이들은 노동시키지 말자. 또는 뭐 13살 이하는 쓰지 말자. 키우자. 그렇게 해서 노동법이 생겨났다고 하잖아요. 예, 공장법의 시초입니다. 하여튼 그 노동법들이 현장에서는 잘 안 지켜지는데 특히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들을
다 법에 정해져 놨잖아요. 그죠? 네. 추락 방지 시설이니 뭐니 뭐 온갖 뭐 예를 들면 폐쇄 공간에 들어갈 때는 뭐 호흡을 다 해야 된다 뭐 온갖 게 다 있는데 그거 다 안 지켜서 나는 사고들이죠. 다.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거 안 지키는 이유는 돈 드니까. 네, 비용입니다. 비용 드니까. 네. 원청에서 안 주니까. 근데 이게 아주 단순한데 그 비용을 아끼는 게 이익이니까 계속 아끼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아꼈는데 보험 원리상 비용이 나중에 지출해야 되는 대가가 이것보다 훨씬 더 크더라. 라고 하면 절대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은 제재나 대가가 너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이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이익인 사회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원인인 것 같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감독관 300명 빨리 구성하라는데 몇 명 했어요? 지금 300명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됐어요? 네, 150 산업안전공단 단속은 나가고 있어요? 매주 나갑니다. 매주? 매일 나가야지 왜 매주 나갑니까? 저는 매주 나갑니다. 본인은 매주 나가시고요. 어쨌든 불시 단속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 저도 한번 같이 가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네. 진짜로. 이번에 이거 해가 상당 기간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호의 객체에서 예방 주체로 이거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노동자들의 단결된 역량이 되게 중요한데 그죠? 네. 노동조합도 조직 방해나 이런 것들은 요새 별로 없는 것 같긴 하던데. 하여튼 아직까지는 그런. 노동자들이 혼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 있는 노동자들끼리 연합할 수 있게 단결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의 조직률은 좀 올라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 12% 어간에서 정체되어 있는. 한 10년 만에 1% 올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 게 어디인가 싶긴 하네요. 이게 제일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실질적 제재. 그러니까 이게 안전조치를 안 하고 사고가 나면은 안전조치를 안 함으로써 생기는 이익, 비용 절감보다 훨씬 더 큰 지출이 있다. 네. 라는 걸 확실하게 제도화하면 네. 사고 안 나게 미리 열심히 하겠죠. 네. 그래서 결국 그게 문명 국가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 말씀 잠깐 드리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우리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이 영국에 제정됐던 기업살인법이라 해서 법인에 대한 제재를 하는. 그러긴 한데 이게 저는 재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자꾸 문제 제기하던데요. 네.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 실효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긴 해요. 네네. 대부분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 데다가 그 실질적 경영주, 그러니까 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주체하고 실제 처벌받는 주체가 많이 괴리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이익은 예를 들면 회장이 보는데 그렇습니다. 최대로 해야 사장이 책임지는. 네네. 사장은 실제로 고용인데. 네.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형사처벌은 별로 좋은 아주 결정적인 수단은 못 되는 것 같고 맞습니다.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재도.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징벌배상. 네. 그러니까 똑같은 상습적, 반복적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네. 뭐 한 번 우연히 발생한 거라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원인으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는 사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는 징벌배상을 도입을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자료에 없는데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은- 바로 생각했나? 아니요. 여기 보면은. 뒤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거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고액의 과징금 사실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실제 예방을 하기 위해 나서지 않을까. 이익과 손실, 자본주의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계산이 중요하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른 부처들이 좀 준비한 게 있을 테니까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또 의논을 마저 하겠습니다. 각 부처가 준비한 건 최대한 좀 요약해서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좀 시작하도록 하시죠. 법무부가 먼저 할까요? 예, 순서에 따라 본부 먼저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중대재해나 산재 관련해갖고 국민 일반의 감정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최근에 중재법으로 처리된 30건에 관련해갖고요. 수사 단계에서 검찰 송치까지가 한 418일 걸렸습니다. 검찰에서 기소까지가 200일이 걸렸습니다. 600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국민 일반들 정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은 뭐 아시는 것처럼 기업의 보건 안전 시스템 전반을 좀 살펴야 되고 실질적인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뭐 다량의 압수이라든가 사건 관계가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지연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 시행 초기라 여전히 법원의 판례라든가 수사의 어떤 기법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부에서는 대검에서 전담검사 지정해갖고 초기부터 노동부라든가 관련 유관 기관들이 협의해갖고 쟁점과 수사 방향을 다 정리해갖고 좀 더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게 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검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사도 지원하고요. 근로감독관 대상으로 중재법 처리 및 수사 노하우 교육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법무부에서는 중재법 그 구형 기준을 마련해갖고 엄정 시행되고 있는데 법원에 지금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양형위원회에다가 양형 기준을 좀 저희들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최근 그 아리셀 화재 사건 같은 경우는 대표자에게 20년 구형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관련자들이 하여튼 책임에 상응한 또 처벌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리셀 20년 구형하셨는데 그 아리셀의 사망자가 몇 명이죠? 지금 23명으로 23명이 사고 있어요. 지금 기준에 의하면은 지금 사망자 1인당 징역 2년 6월에서 4년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또 이게 뭐 경합범 가중 이렇게 돼갖고 상한 그 교통사고 처리보다 별로 세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전담부서 말씀하셨는데 전담 검사 얘기를 하신 거예요. 부서는 아니고. 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광양에서 사고 나고 저기 포천에서 사고 나고 이러면 전담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일선총에 지금 저희가 수사 지휘를 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전담 지휘자를 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담팀을 두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이 일하다 죽는 사건이라고 하는 게 그런 단순한 게 아닌데 교통사고 뭐 이런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예, 예. 일하다 죽는 그것도 명백하게 사실 과실이 대부분 명백한 과실 아닙니까? 어디 내보니까 천정 철거하는데 이거 비계를 천정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 안 하고 놔도 천정 위에서 천정을 철거하다 떨어졌더라고요. 당연히 떨어질 위험성이 높잖아, 그죠? 네. 전담 일단 행안부 어떨지 모르겠는데 행안부 혹시 발표 있나요? 발표는 없고 있다. 아까 말씀하시. 이거 하루에도 10명씩 지금 사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거 전담팀을 하나 두는 거 어떨까요? 아니면 지휘팀이라도 지금 수사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검찰은 이제 송치된 사건에 대한 처리인데, 물론 그전 요즘 지휘도 안 하죠. 지휘도 안 되고요. 다만 구속영장이나 뭐 압수 강제 수사. 방향이라든가 공소제기를 위해서. 경찰은 인력이 좀 있는 편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따가 그 얘기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이거 산재 사망 사고는 아예 전담 팀을 부서를 하나 두든지 해가지고 네네. 일률적으로 좀 모아서 하는 거. 이것도 사실 노하우가 필요하잖아요. 산업안전부. 네, 1차적으로 경찰이 그 수사를 해야. 이것도 약간 전문성이 필요한데 아까 이 발표에도 있던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수사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거는 산업안전법 숙지를 해야 되는데 예, 예. 뭐 이 경찰이 있다, 저 경찰이 있다가 뭐 이 검사가 있다, 저 검사가 있다 하면 그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아예 전담 전문 역량을 가진 사람 팀을 짜가지고 네. 아예 교육을 좀 시킨 다음에 팀 네. 그걸 연구 한번 해보시죠. 예, 팀을 그렇게 구성하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원의 양형 기준 요청을 하는 거는 이거 뭐 우리가 뭐 직접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법무부가 좀 법무부에서 협의를 한번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 산업부. 예, 산업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재 사망자 수의 제조업 분야에서가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열처리나 주단조와 같은 뿌리 산업이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 분야, 기계산업 순위입니다. 저희 산업부는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한 AI 등을 활용한 산재 예방 쪽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업 AI 기반 제조 안전 시스템 개발을 올해부터 29년까지 해서 고위험 업종 포함 10개 업종에 대한 안전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 이 10개 업종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를 산업부가 맡고 있어서 이 산업단지 내의 안전관리 문제입니다. 산단 내에 고위험 지역에 대한 IoT 인프라 활용 예방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누출 감지 솔루션이나 사족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사족 보행 로봇이 투입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예방 감시를 드론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안전 환경 구축이 산업계 측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중소조선사나 산업단지 내에 중소 중견기업 대상으로 하는 안전 컨설팅 또는 안전 디자인을 구축해주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런 건 뭐 잘 해주시고 이제 산업부는 특별히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어쨌든 대한민국의 주요 기업들을 관할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 기업들도 이 산재 사고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 건설이나 뭐 이런 데 위험한데 이런 데는 이게 앞으로는 더 비싸게 먹힌다. 예. 이거 엉터리 관리하면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된다는 사실들 충분히 숙지하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노동 생산성과 관계가 있는데, 물론 뭐 그분들이 더 전문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막 강제로 시켜서 사고가 날 상황, 빈발할 상황이 되면 자발성이 떨어지잖아요. 사실 충성도가 떨어져서 그 생산성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연구들은 좀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근로자들이 신나서 내 직장이야 우리 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경우하고, 막 열악한 환경에서 뭐 옆에서 막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막 이러면서 일하는 거하고 생산성에 영향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하든지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좀 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본 기억이 없는데, 네. 말씀처럼 좀. 저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 산업재해에 대한 단속 강화나 이런 얘기를 하면 기업식이 되게 섭섭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 정부는 이런 걸 철저하게 관리는 하되,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거나 좀 더 원활한 지역 활동이 가능하도 뭐 규제 완화 합리화든지 아니면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이든지 뭐 이런 건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요. 예. 이제는 노동자들 막 쥐어 짜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기술 개발하든지 시장 개척하든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든지 이런 데 정부가 지원을 할 테니 좀 그런 데 주력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어. 예. 인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총님 하신 말씀 있어요?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안전사고가 동일 업종 내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업장과 그렇지 않은 업장의 혹시 생산성이 어떠한가를 비교하면 체크가 금방 가능할 것 같으니까 예, 연구소, 예. 국제연구소 뭐가요? 어떻게 하면? 안전에 대한 투자가 갔을 때 노동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미 그런 자료가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근데 괜히 쓸데없는 소리 했네. 네. 국내에는 없는데 국제적인 기준으로 있습니다. 그런 거라도 어쨌든 공유라도 하면 좋겠네요.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 사소한 거 한 말씀. 말씀하십시오. 이 법 이름이 중대재해처벌법이잖아요. 네. 제목은 너무 세고 내용은 처벌은 별로고. 손방망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게 목적인데 제목이 처벌법이니까 그 기업의 반감이 회장들이 많군요. 그 제목에 대한 반감이 꽤 큽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제목은 바꾸고 그 내용적으로 그 예방을 강화하고 예방을 못한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세게 하고 이렇게 전체 체계를 좀 바꾸면 어떨까? 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예방법이죠. 예, 근데 이제 그걸 통합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대통령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부 소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법이라서 그 법무부 소관입니다. 아, 물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명칭이 좀 그런 것입니다. 취지는 사실은 맞는 지적인 것 같아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실 매우 네거티브한데, 예방으로 하고 예방에 일정한 성과를 내면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사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문명적이긴 한 것 같네요. 그건 노동부에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이게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억압해가지고 효과가 크지 않거든요. 네. 예. 다음 국토부 하시죠. 국토부가 이게 관련 분야가 많아가지고. 네. 네. 저희가 드린 자료는 국토부의 일반적인 내용이고 사실은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법률과 관련해서 이 자료를 못 올렸습니다. 저기 통영께서.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 보고 자료를 보시면 이제 건설 분야나 도로 분야, 철도, 항공, 교통, 물류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와 국토부의 이제 나름대로 대처 방안을 이제 설명드린 내용인데 저희가 사실 그 앞서 말씀드린 논의의 핵심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현재 법령적인 작업을 국회하고 같이 좀 협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여기 실질 못해서 제가 구두로 대통령께 드린 자료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제 건설안전 특별법이 지금 지난 21대 김교웅 의원하고 22대 이번에 그 문진석 의원이 발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인 법안인데요. 이게 핵심이 이제 건설 산업 구조를 보게 되면 발주청이 이제 원청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공사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도급 비용이 그동안 이제 가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계하고 감리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특별법의 1차 부분은 이제 그 발주청인 원청에 대한 이제 책임, 처벌 부분과 관련해서 이 시공에 대한 이제 공사비 책정에 이제 공기 적정성을 원래 보장을 하지만 설계 쪽하고 감리 쪽에도 그와 관련된 이제 적정성을 보장을 하는 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이제 앞서 말했던 그 실제로 사람을 처벌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대리로 예를 들어 처벌받는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실효성의 문제가 있어서 비용적인 거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법안에 나오지만 매출액 대비 지금 3% 정도의 이제 그 과징금을 이제 일종의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될 경우 지금 이제 보통은 영업이익 대비 한 3에서 4% 수준인데 매출액 대비 3%가 나오고 지금 건설업계에서 굉장히 거기 반발하는 경향이 있지만 만약에 실효성은 굉장히 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특히 이제 발주청 이후에 원청인 시공사도 안전 규정에 대한 강화를 해서 앞서 말했던 안전과 관련된 펜스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를 하지 않아서 하두급이 이제 회사가 두 번째, 세 번째 하두급이 사고 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식으로 법적인 거를 전부 다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이제 발주청의 비용 부담 문제가 발주청이라면 저희 공공 분야 이렇게도 대표되겠는데 공공이 예를 들어서 이 비용을 확보하는 게 저희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기재부하고 또 협의해서 확보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공공 분야에서 어떤 발주에서 예산 부분에 대한 일정 조정이 또 있어야 되고 나머지 이제 민간에서도 그에 대한 이제 인식이나 의식이 이제 마지막 사업까지도 다 책임진다는 그런 거로 전환돼야 되지 않을까. 장점은 가장 큰 부분은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후진성에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산업이 이제 안전을 강조하지만 선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건설 산업 최대 약점이 이제 감리나 설계 부분이 이제 창의적이거나 아니면 안전성을 답보해내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런 안전 규정을 하면 부수적 효과로 건설 산업에 있어서 설계나 감리 쪽에 강화 효과가 나타나면 그쪽이 제대로 임금을 받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런 새로운 안도 좋고, 그러니까 건설 안전에 관한 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제재와 책임을 강화하자 그 말이잖아요. 네네. 네. 그것도 중요하고 여기 준비된 내용을 보면 여하튼 건설 분야의 추락 사고가 지금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에 의한 안전시설이나 조치를 안 해서 거의 대부분 발생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전에 사고 난 다음에 처벌도 중요한데 그걸 안 지키는 평소의 미준수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세게 해가지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당연히 하기. 이게 생산성 향상에 2.6배 도움이 된다고요? 2.4배 뭐 하여튼 유럽 보고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거하고 지하 안전 강화 이것도 있네요. 국토부 네. 활동이 많아요. 네, 예. 제가 그 부분 또 그러면 짧게 보고. 아니, 됐습니다. 네, 네. 자, 지하 안전 강화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지하에 관해서 상세한 규정들을 이미 만들어 놨는데 하여튼 안 지켜서 생기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건설 현장도 그렇고 지금 뭐 우리 차관님이 준비하신 것도 있고 폭염 때 지금 사고도 사망도 꽤 많죠. 이 폭염에 대한 안전 조치도 다 규정이 있죠. 몇 분 동안 더 쉬어라, 몇 도 이상 되면은 일하지 말아라. 네, 요번에 33도 이상 되면은 2시간 내에 20분씩. 네, 근데 다 그거 안 지켜서 대부분 다 그러죠. 네. 철도 사고, 항공 분야는 흔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것도 되게 시설이나 아니면 뭐 과실 이런 경우가 많죠. 건축 분야, 교통 분야도, 물류. 어쨌든 국토부는 관할 영역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 규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금융위, 이거는 재밌는 안이 꽤 있어요. 금융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금융위 보도드리겠습니다. 그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불이익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금융 쪽에서는 결국 시장의 힘에 의해서 그 불이익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 기업에 대해서 ESG 평가원에서 ESG 평가를 합니다.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S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고 실제로 이제 중대한 사고가 나면은 거기서 감점이 이루어지고 그럼 전체적으로 평가 등급이 떨어짐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이 그걸 참고해서 투자에 반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투자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불이익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출입니다. 현재 대출도 각 그 은행의 내규상 여신 업무 기준에서 보면 사회 책임 경영 항목에서 기업의 평판 요소를 고려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에는 대출 제한하는 것까지도 내규에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케이스를 한번 보고 이게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특히 중대재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비재무 모형 평가할 때 조금 더 강화하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잘하는 기업, 그러니까 안전 투자를 좀 더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들이 조금 더 낮은 금리 또는 낮은 보증료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재원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로 마칩니다. 네, 이 금융위 제안이 아주 재미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투자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요즘 ESG 평가 결과가 되게 영향을 크게 미치잖아요, 그죠? 대형 펀드나 이런 데는 이걸 되게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특히 글로벌 펀드들은 그런 것 같은데, 이 평가에 이걸 반영을 좀 세게 하자 그 말이죠. 예, 조금 더 요 중대재해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그 사고를 말을 들면 뭐 뻔한 산재 사망 사고가 막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아예 그냥 그걸 여러 차례 공시를 해가지고 예.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게. 예, 실제로 지금 뭐 특정 기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그 문제가 됐던 기업 같은 경우는 평가 등급이 좀 23년을 경우에는
굉장히 낮아졌고요. 네. 실제로 주가가 여러 가지 요인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처음 사고 난 대비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종합주가지수는 전반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런 요인들도 좀 작용한 거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네, 생각하고 그냥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보다는 어쨌든 ESG 평가를 강화해가지고 네. 어쨌든 이 아주 정말 원시적인 거잖아요. 규정을 안 지켜서 산재 사망 사고가 상습 발생한다고 하는 거는 대출은 당장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이거는 실제 실행 계획을 좀 만들어서 예. 대출 제한이나 뭐 이런 걸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예. 실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대책을 그러시죠. 강구하겠습니다. 기준을 좀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있는 게 상장 회사들은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제적 제재를 실제로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벌도 뭐 효과가 없지는 않은데. 네. 대통령님 행안부 요 마저 하고 할게요. 네. 자, 공정위하고 조달청이 있으니까 조달청도 있고 요거 먼저 하고 이제 다른 부처들 의견도 마저 듣겠습니다. 네. 자, 공정위 준비한 거 요약해서 간단하게 하시죠. 예,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산업안전 기록을 전가하거나 또는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등은 하도급 업체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서 결국은 하도급 업체의 중대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청이 안전관리의 주체라는 인식이 확고해야 되고 그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그동안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부당 특약을 금지해왔고요. 이걸 위반하면은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 부당 특약이 사법상 효력도 없다라는 그런 법률 개정안을 지난 4월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원청이 안전관리 책임을 명시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마련해서 적극 홍보 확산해 왔습니다. 건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책임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사례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그래서 원청이 이런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그런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원청이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확대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어느 부처가 관할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수차, 예를 들면, 하도급 여러 차례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원래 법에 내가 보면 한 차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업은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종합건설. 실제로 한 서너 번 하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제재가 좀 부실해서 그런지, 법으로 금지를 해도 없어지질 않아요.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임금체불 발생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임금체불과 산재는. 이거는 공정위에서 좀 단속을 이런 거 공정위 단속 사안인가요? 그건 아니죠. 법이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저희가 국토부 소관이 불복 하도급 하는 거? 건설업에서는 국토부입니다. 국토부. 예. 불법 하도급 현장 관련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이거, 우리가 법으로 정했으면 지키고, 못 지킬 거 같으면 그 법을 없애야지. 네. 애매모호하게 어영부영 지키는 사람은 손해, 안 지키는 사람은 이익. 이게 이 비정상 사회의 대표 케이스 아닙니까? 법을 잘 지키면 손해보고, 안 지키면 이익 보고, 지키기 어렵거나, 그러면 차라리 법을 없애야지. 만들어 놓고 안 지키는 건 진짜 문제거든요. 네. 어쨌든 요거는 노동부가 국토부와 협조를 하든지 국토부한테 가서 빌든지 아니면 뭐 술을 사들이든지 뭔 술을 써서라도 하여튼 강력하게 단속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노동부가 주무부처니까.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건설 하도급 문제는 이제 따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야 돼요. 정말 고질적인. 네, 고질적이죠. 네, 이건 산업재해하고 나중에 보호드릴 체불임금하고도 네. 같은 구조입니다. 톡하면 체급을 발생하는 게 하도급 때문에, 순차 하도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공정거래위도 어쨌든 이런 구조적인 문제,
특약의 문제, 약관 문제 이런 거는 하되 좀 공정위가 좀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아무튼 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조달청. 네. 예, 조달청 관련은 기재부 1차관입니다.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국가계약법령상에서는 이제 행안부는 지방, 중앙정부는 이제 기재부가 갖고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 아까 전에 노동부 장관께서 제안해 주신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이 사실상 경제적으로 굉장히 아픈 제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입찰 자격 제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없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유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법률을 개정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부랑 협의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안에서 관리하는 것으로서는 낙찰할 때 신인도 평가에 감점을 부여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물론 이제 중대재해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해서 감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요 현행 법령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유를 입찰 제한 사유로 추가하겠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중대재해 발생 자체를 사유로 해야지 처벌법 위반으로 하면 이게 몇 년 간대잖아요. 예, 이 법률 위반이 확정되기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표현의 오류인지는 혹시 모르겠는데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제한하는 거죠. 예, 제 말씀은 그렇게 되는데 실제 현재 계약부에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뭐뭐 등에 따른 사망 위해를 가한 자를 제한하게 돼 있어요. 예, 돼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결국 중대재해법을 넣더라도 중처법 위반인지를 누군가는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 확정 기간이 현재 노동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면 형사 판결이나 이게 전에 이거 중대재해다 이렇게 먼저 판정을 해요? 법의 정의에 중대재해라 함은 그러니까 예, 1인 이상 사망 그거를 누군가가 이거 중대재해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고용노동부가 이거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수사 전에 처벌 여부는 이제 법원 수사나 기소 단계에서 되는 거고. 네. 그러면 노동부에서 이거 중대재해다라고 일종의 하면 그 네. 기업은 여기서 제한이 됩니다. 작업장에 사람이 사망하면 일단 빨리빨리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하는 시스템은 있어요? 예, 중대재해 발생되면 중대재해는 바로 근데 직보되고. 제재 정도가 입찰 제한의 현재 제재 정도와 앞으로 계획은 어느 정도예요? 현재 법에서 2년으로 하고 그거를 대통령으로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고에 따라 대통령은 1년 반, 2년으로 이제 중대성에 따라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 제한을 한 번 사고 나면 얼마, 두 번째 사고 나면 몇 년, 세 번째 사고 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고 중복하면 더 제재를 강화하는 거죠. 예, 현재는 사망자 수에 따라서 사망자 수 네. 조금 그 부분도 반복성에 따라서 좀 추가하는 걸 그것도 같이 검토하시죠. 먹어야죠. 네네. 그런데 이게 조달 사업은 지금 조달 사업이라고 하면 그러면 공사, 물품 구매, 예. 용역 다. 예, 그런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관리를 좀 잘하면.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거 제대로 하면 사실 건설회사 상당 부분은 입찰 제한이 됐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된 데 있어요? 지금까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포함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기재부에 건의해놓은 상황입니다. 네네. 계획? 예, 중처법이 없습니다. 이제 반영이 안 돼서 반영을 하겠다는.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향후 대책으로 대책을 인원수로 했는데, 이걸 중복성에 따라서 추가하겠다고 말이에요? 아닙니다. 현재는 산안법 위반만 들어가고 있는데, 법을 고쳐서 중처법 위반도 추가를 하고. 산안법 위반은 결과와 관계없이, 그렇죠. 그러면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면, 네. 그렇죠. 그 기준을 만들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지금 사유로 했는데. 예, 현재는 있고요. 근데 지금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자. 예. 중처법 위반 사유도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좀 세게 하십시오. 예, 법 개정할 때. 몇 번 막 걸리면 아예 그냥 정부 공사를 못하게. 예, 이거는 아예 자격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번, 2년 하는데 또 걸리고 그러면 아예 그냥 서너 번, 두세 번 걸리면 아예 못하게. 예,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 발표가 이 마지막이라 없는데,
원래 그 규정을 위반하면 인허가를 취소 정지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네. 내가 알기로는 무슨 수도 요금 안 내고 뭐 이러면 건축허가 안 해주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이거 누가 담당하지?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 법제처 잘 모르세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위반하면 인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는 그런 제재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중대사고가 많이 나면 건설 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중대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영업허가를 취소해버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자격 없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 정책시장입니다. 네. 모든 행정법의 인가와 이제 취소 요건에 보면 전부 이제 사유가 있는데 사유 중에서 아마 이제 여기에 이제 얼마나 중하게 들어가 있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요. 관련 법들이 모든 부처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죠. 예. 저희가 법제처로 상의를 해서 현행 우리 그 인허가 제도에서 제재 사유에서 중대재해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뭐 경중이 제가 볼 때는 중하게 안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중하게 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전부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제한도 제한인데 예를 들면 건설 면허를 받아가지고 건설 공사를 하다가 아예 안전시설 조치 의무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정말 뭐 매년 막 사람이 죽어나간다. 이거 건설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라면?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인허가를 아예 일정 정도는 정지, 일정 정도 반복되면 취소, 건설 면허를 취소한다든지 건설 면허를 그걸 한번 도입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현황 파악을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재를 아예 계약을 못하는 정도를 넘어서 더 심하면 아예 인허가 면허를 통째로 취소 정지시키는 것도 검토하시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아,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입찰 제한이라든가 하게 되면요. 거의 100%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법원에서 많이 받아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조달청에서 입찰 제한을 하게 되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로펌 선임해갖고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받으더라도 그냥 해버리거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결론이 나면,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 정지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뭐 다른 어떤 수단이 있어서 그런지 뭐 계속 또 안 할 수는 없겠죠. 왜냐 그것도 비용이니까. 다른 어떤 제재들 뭐 점수를 줄이든지 해서 네. 거의 다 그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지니까 이게. 그것도 감안해서 검토를 하면 하죠. 어쨌든 뭐 제재를 당하는 입장은 그걸 포기할 수는 없을 테니까. 네. 그리고 다른 부처들 의견 있으면 말씀을 좀 하시죠. 누가 할까요? 네, 행안부. 네, 행안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경찰청에서도 산재 전담 수사 인력을 확보해서 이 산재 관련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안부는 재난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이 기업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재도 경우에 따라서 화학사고라든가 또는 화재사고 또 공사장에서의 대형 붕괴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재난으로 대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게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행안부가 소관하고 있는 기업재해 경감법은 기업 내의 재해를 줄이기 위한 이 법입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 재난 사고를 예방, 대비 또 대응 복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금융위에서도 그렇고요, 또 공정위 또 조달청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한 이제 불이익에 관한 말씀도 계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기업재해 경감법에서는 재해의 경감 활동 우수 기업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 경감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그래서 ESG 평가를 잘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 가점이라든가 보험료 할인, 뭐 대출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인센티브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면 기업의 안전 활동 대책을 독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여튼 경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문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서 전담 수사 인력을 만들어서요. 예, 1차적으로는 근로감독관들이 판단을 해서 넘겨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법률적 대처 바로 그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을 한 다음에 경찰이 수사를 그 다음 단계에 시작해요? 그 동시에 하잖아요? 동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처. 예, 대통령 네. 해양수산부도 네. 예, 그 선원의 안전 사고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선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 환경이 거칠죠. 예를 들면 태풍이나 파도와 맞서 싸워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연근의 어선들의 경우에는 이제 선박이 네, 굉장히 상황은 좀 그리고 요약했어요. 예. 그래서 이 육상산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또 산업안전공단이 있어가지고 체계가 잡혀 있는데 마침 그 해상산업계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올 1월부터 그 어선안전조업법이라고 이것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좀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을 해서 네.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노동부 장관님,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각종 이렇게 무슨 의무 조항을 쭉 만들어서 지금 사업자가 지켜야 될 뭐 사항인가 쭉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필요한 걸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길 경우에 대한 제재 조항, 제재가 어느 정도예요? 제재가 예를 들면 뭐 있어요? 형사처벌, 산업안전조치 의무를 평소에 안 했다. 예를 들면 어디 건설 현장에 갔더니 추락 방지 시설을 하게 됐는데 안 하고 일 시키고 있더라. 라고 하면 제재가 어느 정도입니까? 과징금이 있을 수 있고. 아니, 현재 제재가 어떠세요? 현재 제재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누가 지금 시간 될 때 좀 찾아봐 주시고, 법제처장이 좀 찾아주시고, 지금, 전화기를 다 뺐겠죠. 네. 나중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법에 위반했을 때 어느 정도 제재인지. 제재가 어느 정도냐. 보고 누가 좀 나가서 확인 좀 해봐 주세요. 그래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근데 일단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좀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 갑부 장관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사실은 그 예방을 강화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사고 발생 후의 예방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보기에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작업 중지 명령입니다.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놓고 위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됐을 때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일단 사고 발생 후이긴 하지만은 가장 효과적으로 뭐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하면 좋을 텐데. 근데 그거는 걸려서 작업 중지 명령하면 그때 걸려도 그때 걸릴 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작업 중지 명령을 하고 문제는 산업 안전 시설 조치를 안 하고 평소에 하더라도 사고 안 나면 상관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렇죠. 그거는 사고 나면 네, 결과적으로 들어가서 뭘 위반했는지 근데 사후적으로. 지금 제가 그 최소 300명 구성해서 불시 단속하라는 거는 네네. 근데 안전 조치를 안 하고 법을 안 지키고 작업을 일을 시키고 있으면 그 뭐 제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안 나는데 불시 단속에서 걸렸다. 시정을 안 했다. 그 제재 정도가 너무 미약하니까. 미약하다. 뭐 걸리면 네, 뭐 시정할게요. 그러면 그만. 지금도 제가 본 노동부 장관님 가셔가지고 단속을 하더라도 고칠게요. 그러면 아마 그냥 오고 있을 거예요. 아니요, 거기서 바로 시정지시서를 내립니다. 야, 해봐요. 그럼 시정하면 되잖아요. 시정하면 되잖아요, 그냥. 아무런 불이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스티커 발부하듯이 바로바로 현장에서 그 정도가 좀 안 된다는 거죠. 뭐 실질적인 제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유예 기간 정도를 두고 네. 이렇게 앞으로 안 하고 하면 일정 기간까지는 우리가 계도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나중에 걸리면 최대로 제재한다. 하고 실제로 제재를 해야죠. 그래서 그 피해 정도가 커야 제대로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킨 사람은 이익, 손해, 안 지킨 사람은 이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재 정도 지금 누가 확인해 놨나요? 확인 좀 해달라니까 아무도 안 나갔어요? 네. 그래서 법전도는 앞으로 좀 갖다 놓도록 하십시오. 나 좀 찾아보게.
그러니까 이게 안전조치를 안 하고 일을 하다가 문제가 되면 엄청난 과징금을 받든지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든지 제가 보면 벌금을 받든지 형사처벌을 별로 안 두려워할 것 같아요. 뭐 기껏해야 내가 보기에는 뭐 대통령님 그 안전조치 산업안전보호법 네. 안전조치 벌칙 조항은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전조치를 안 한 사실 자체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어요. 사고 났을 때는 그렇고 그거는 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하는 제재 조항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문제죠.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문제죠. 저는 제재 조항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뭐 굳이 안 해도 사고 안 나면 돈 버는 거고 사고 나면 누가 대신 처벌받고 그냥 그 딱지 아까 말씀한 딱지 하나 받고 끝나버리면 평소에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죠. 대개는 이 인력을 추가 고용하든지 네. 아니면 시설을 하는 비용이 들든지 작업 속도가 늦어지든지 이런 현실적인 손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지키는 거지. 근데 걸려도 제재가 별로 없어요. 사고 나면은 좀 심각해지지만 대부분 사고 안 나니까 그 돈을 버는 거죠. 지금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러면은 좀 찾아보기로 하고 그것도 노동부 장관께서 예. 안전조치를 평소에 안 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네네. 얼마나 강화할 건지 네. 그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걸 가지고 징역 살 수도 없고 네. 사고도 안 나는데 결국은 과징금을 하든지 벌금을 고액을 하든지 경제적 제재 방법을 제재를 그거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연구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그건 확인되는 대로 알려주세요, 누가. 네. 네, 누가 말씀하십시오. 네. 공개적으로 말씀하십시오. 네. 또, 자, 그러면 더 없으면. 제가 잠깐 네. 말씀. 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입니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마이크로한 제재, 마이크로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산재를 예방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 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이 철학적 배경이 없이는 이 규정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네. 좀 결론만 요지를 말씀해 보시죠. 네, 그것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네. 실제로 우리 학교 교육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서로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차별하고 경쟁시키는 사회 속에서 이런 규정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네. 네. 중기부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 보고요. 저희가 준비했던 건 3가지인데 상습적. 중기부가 준비한 게 있었어요? 자료가 없나요? 아니요. 저희 또 내부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얘기를 네. 해서 네. 반복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 업체에 대한 기준과 내용을 좀 정해 주셔야 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그 정책 담당자들마다 모두 다른 기준을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준비되면 저희도 반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1년에 6만 명 정도씩 중소기업 CEO들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산업안전예방 관련된 부분의 교육 내용들을 한번 보고 어느 수준까지 교육하고 해야 되는 네. 인식 제고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고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 최동석
처장께서 말씀하신 거와 좀 관련성이 있을 텐데. 건설운동을 또 걸리면 그냥 안 한 거 걸리면 5만 원 정도. 과태료 5만 원. 최대가 내서 최대 5천만 원. 성면 처리를 안 했을 때 성면은 되게 좀 크지 않습니까? 얘네가 아예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5천만 원까지인데 5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근데 또 최소 5만 원입니다. 이거를 사실 이런 걸 고쳐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각 조항의 안전조치를 정해놓고 그걸 위반했을 때 과태료 최소 5만 원, 최대 5천만 원이라는데 이렇게 하면 지킬 이유가 없죠. 필요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개정할지 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구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혹시 의견 없으시면 정리할게요. 하여튼 산업재해 사망 문제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사망, 불의의 사망 원인 중에 두 번째로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자살, 교통사고, 산재. 하여튼 이거를 다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주무부처는 어쨌든 노동부가 할 거고 노동부 자체에서 하는 것 외에 다른 부처가 해야 될 일을 오늘 쭉 토론을 해봤는데 이제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하신 걸 다 정리를 할 텐데 그걸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할 건 입법하고 규정으로 만들 건 만들고 또 현장에 필요한 조치는 하고 인력 예산 필요하면 요청하시고 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 주까지는 어렵겠지만 되는 대로 보고도 해주시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건 하시고요. 네. 그리고 현장은 최대한 많이 가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지금 벌써 11시 20분인데 나머지 산불, 산사태, 그다음에 산림관리 방안 이거는 사실 논쟁이 되게 많은 사안이에요, 그죠? 저는 지금 온갖 얘기를 다 듣고 있는데 왜 30년 된 나무를 베가지고 새로운 묘목을 심냐? 저번에도 한번 제가 여쭤봤는데 그게 탄소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데 저는 아직 여전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그걸 베어버리니까 산사태 원인이 되더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 산청에 그저번 정봉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산청에 산사태의 원인이 예정돼 있었다. 근데 그게 왜 이유가 뭐냐? 제가 들은 바로는 그게 한 20년 전쯤에 벌목을 했던 지역이라 그래요. 오래전에 벌목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산사태 위험이 커진다. 장관님이 들으신 거는 뭐였어요? 왜 산사태 지역이라고 예정됐다? 혹시 아세요? 예. 그러니까 왜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있었는지? 산사태 취약 지역이 있고요. 이게 그거는 우리 산림청에서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데요.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잠깐 대통령께서 방문한 산청읍 불이 저도 그 현장에 갔는데 작년 5월에 20년 전에 볼목한 거 맞고요. 작년 5월 달에 경상남도가 행정안전부에다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산청군 내에 5개소를 보고했습니다. 근데 이게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은 여기가 산사태 취약 지역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보 공개만 되고 가령 폭우가 예고됐을 때 주민들에게 경고를 했다면 충분히 사망사고 이 자리에서만 3사람이 죽었거든요. 일단 논점은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 지적은 맞고요. 근데 여기가 왜 산사태 위험 지역이었냐에 대해서 제가 받은 어떤 정부 입장과 완전히 반대쪽인 사람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이게 오래전에 벌목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외형상으로는 산림이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가보니까 멀쩡하더라고요, 산림이. 한 20년 동안 다시 자랐으니까. 근데 그게 맞는지, 그러니까 함부로 벌목을 하는 게 과연 맞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아니, 말씀드리면 잠깐만. 예, 근데 예. 그런 문제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 벌목을 지금 국가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경제성은 거의 없다. 그 해봐야 비용조차도 잘 안 나온다. 그죠? 그리고 새로 나무 심는 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근데 그 결과는 산사태 위험을 증대시킨다. 근데 과연 탄소 포집 효과가 진짜 크냐? 이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하고 두 번째는 산에 임도 내는 거 있잖아요. 임도를 내는데 그 임도를 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산사태 원인이고 산림 훼손되는 거지. 그게 산림 관리에 뭔 도움이 되냐. 우리나라 산림이 경제림도 아닌데 그 나무 배서가 해봐야 비용 겨우 넘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거기다 왜 임도를 낸다면서 공사해서 비용 들이고 산사태 위험을 초래하냐.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또 그거 해놓으면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산불 진압을 위해서 임도를 만든다고요? 그걸 뭐 차라리 그걸로 헬기를 몇 대 더 사고 차라리 사람 고용해가지고 맨날 지키고 있는 게 더 싸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쟁점들을 제가 뭐 공개적으로 좀 저도 모르겠어요. 하도 이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쪽에서 들으면 이 얘기 같고 저쪽에서 들으면 이 얘기 같고 지금 당장 내년에 산림 관련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임도를 내거나 아니면 벌목을 하고 새로 나무를 심는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되고 근데 또 관계 당국 얘기를 좀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일단 이 논의를 좀 진지하게 전문적으로 제대로 해보면 좋겠다. 물론 한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반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간략하게 한번 말씀. 네, 굉장히 오래된 논쟁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통령님과 똑같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데 이쪽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일리가 있고 이쪽 이야기를 들으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반대쪽의 논리들을 좀 다 같이 모셔놓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해봤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있는 자료들만 가지고 팩트 체크는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자료를 일단 만들어 오셨는데. 네. 이걸 오늘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 좀 그걸 진짜 심도 있게. 예.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예. 한번 들어보고. 예.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나무를 심을 때 주로 침엽수를 심는다. 네. 근데 화엽수가 더 강하다. 화재에 강하다. 맞습니다. 그 경제성도 굳이 침엽수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 예. 그럼 왜 침엽수를 심냐? 예. 화엽수를 심든지 자연적으로 예. 놔둬야지. 예. 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21세기 과학 문명 시대에 예. 저는 아직도 이런 거를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왜 과학적으로 결론이 안 나는지. 예. 그래서 이게 대통령님 중요한 이제 논쟁 중에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 산림이 630만 헥타인데요. 그 중에 66%가 사유림이라는 데 있습니다. 네. 사유림을 경영하는 분 입장에서는 벌목이 수확을 하는 겁니다. 3, 40년 동안 키운 나무를 수확을 하는 게 벌목행위거든요. 수확을 하는데 남는 게 없다면서요. 근데 벌목인데 이게 환경을 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파괴로 보이는 겁니다. 환경 파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생각도 거기에서 뭘 해봐. 차이가 좀 헥타르당 100만 원밖에 안 남다든가. 그 비용은 단지 이제 그 나무 가격 요건데요. 그 나무가 30년 커는 동안 예를 들면 탄소 포집도 하고 우리 여러 가지 효과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산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 그게 오늘은 너무 많은 분이 계시고 또 의견을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장님 코끼리 만지기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시간 아까우니까. 예. 이게 전에 제가 이 논쟁 주제를 준비하라고 한 거는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알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집단 지성에 대한 좀 믿음이 좀 큰 사람인데. 맞습니다. 제야의 고수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해관계 없는. 예. 그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예.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리니까. 네. 논쟁도 하고. 예. 필요한 과학적 검증도 좀 하고 하면. 저는 이게 왜 산림 관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지가 무지하게 오래됐거든요. 한 10수년 된 것 같아요. 예. 이 결론이 안 나오고 지금도 논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사이에 돈은 1년에 몇천억씩 들어가고. 예.
그래서 이거 예산 편성 전에 결론을 좀 알겠습니다. 내야 되겠는데 예. 먼저 정리하고 국무회의로 가져오시는 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 저기 전문가가 하는 분 준비할 때요. 이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이 세 나라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간벌과 산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량을 정해놓고 매년 그 총량을 넘어서는 만큼을 간벌해서 그걸 바이오매스의 그 소위 재생에너지의 자원으로 쓰고 있는 나라가 많고요. 의외로 그 비중이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다만 우리처럼 모두 배기를 하지 않고 매우 체계적으로 간벌을 하는데 체계적인 간벌을 위해서 임도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많은데요. 그래서 다음에 토론을 할 때 해외에 특히 일본이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이런 사례를 비교해서 토론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산림청에 농림수산부가 환경부 관련 부처하고 당연히 환경부가 중요한 관련 맞습니다. 부처잖아요. 예. 저는 김성환 장관께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얼핏 들어보니까 간벌을 잘해야 된다 그런 입장. 임도도 내야 된다는 쪽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삐쭉삐쭉한 산에 과연 임도를 내서 될지도 우리는 임도를 내서 관리를 할 만한 데는 다 밭으로 만들지 않나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 좀 준비를 좀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서 다음에 하고요. 나머지 소비 쿠폰, 자살 문제, 이건 소비 쿠폰은 뭐, 이게 토론할 주제는 아닌 것 같고, 각 부처가 잘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살 문제는, 이거는 복지부가 준비를 하셨는데, 이것도 충분히 좀 사례조사나 각 관련 부처, 민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 집단 이런 데 다 의견들 잘 모은 건가요? 계속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안 끝난 네, 거죠? 네, 아직 좀 진행 또 중입니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바쁜 시간에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하면 안 되니까요. 자, 자살 문제도 현황을 아는 거는 뭐 읽어보면 되니까 나중에 좀 더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각 외청들 보고를 받다가 말았죠. 외청 다 끝났나요? 조달청 하나 받았습니다. 조달청 하나밖에 못했죠. 얘기하다. 그럼 다음 국무회의 때는 여러분 그 외청 보고는 일단 중단하고 각 부처 순서를 정해가지고 주요 현안, 주요 개혁 과제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처부터 할지는 총리께서 미리 좀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요. 아마 국무회의 하고 필요하면 별도 시간을 좀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실제 업무 보고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대통령 부처 업무 보고는 이제 부처별로 2개씩 돼 있는데요. 2개씩이요? 그걸 그런데 이제 그 형식은 사실 부처가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형식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부처 업무 보고도 있지만 또 같이 토론도 하시자는 그런 취지여서. 네, 그렇습니다. 예, 국무회의 또 토론 이 시간과 부처 단독 업무 보고 형식하고 상의해서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 각 부처들이 너무 칸막이가 돼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사례들 한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도 다른 부처들이 그 얘기를 같이 나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지 혹시 모르는데 그래도 한 번은 스크린하고 각 부처들이 다른 부처에 이런 주요 현안이 있구나. 그리고 대개 의제들은 다 다른 부처에 관련이 있어요.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산재사고만 해도 노동부 현안이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사실 전혀 아니거든요. 노동부 독자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전 부처가 나서가지고 관계된 것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무슨 통계 자료니 이런 거는 그냥 보고할 때 서류로 대충 하면 되고 주요 현안. 예. 각 부처의 개혁 과제 이거는 같이 공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그걸 국무회의에서 하고 그 중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뭐 각 부처만 해야 될 게 있으면 따로 떼고. 알겠습니다. 예.
아니면 부처를 한 그룹핑을 서너 부처로 묶어서 같이 그래 할 하는 사안들은 것도 그렇게 하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부처는 따로 할 건 따로 하고. 예. 관련 부처 몇 군데만 할 건 몇 군데를 하고. 예. 같이 공유해도 괜찮은 거는 국무회의 할 때 그냥 신속하게 쭉 한번 훑어보고 나가게. 방식을 두 개를 검토해서 보고 드린다. 단계별로 하죠. 예. 다음부터 하고 필요한 국무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몇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 파악을 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끝나시면 좀 몇 부처부터 하루에 한 2개 부처 정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그 안을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요. 네. 예, 보고를 추후에 그러시죠. 드리고 네. 논의를 국무총리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거한 의결을 해야 되니까 회의는 비공개로 바꾸고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시죠. 네. 네. 지금부터 회의는- 총리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